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진학대학교 사회복 상담학과 박일현 교수입니다. 오늘 사례관리 또 9강, 10강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벌써 이렇게 이제 그 매주마다 실시하는 수업인데요.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주에는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사례관리의 철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례관리의 실천 원칙에 대해서 앞 시간하고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는 굉장히 철학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선배 초청 멘토링에서 우리가 이제 노인요양원이나 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과 사회복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기독교 정신과 사회복지와 상담을 통합해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는데 굉장히 어떤 그 우리 학과가 상담과 복지를 융합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길로 많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 그 멘토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도 올려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사례관리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든 영역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 사례관리의 기본적인 어떤 전문적 가치나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예. 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잠깐만요. 주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석. 예. 사례 관리. 자, 사례 관리의 철학은 그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정상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존엄성인데요. 참 존엄이나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출생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자체로서의 존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따라서 사례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은 인간 존중, 정상화, 통합화, 평등의식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그 섬김을 잘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잘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그중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는 그 도움으로 필요한 사람을 도움을 주면서 같이 통합해서 살아야 된다. 이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집단이라든지 조직으로부터 배제가 실은 굉장히 어떤 생명의 위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될 자살에 대해서 보면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그 누구의 어떤 집단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속하고 가족과 집단 지역사회에 한 민족 안에 통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삶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통합적 측면에서 이번 주는 자살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자살, 여러 가지 이제 우울 증상도 나타나는데 실은 이 자살에 대한 징후들이 어떤 것이고 왜 이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봉착되고 있는데 그 자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평등의식이다. 이건 인간의 존엄과 같은 것인데요. 인간이라고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를 만났든 또는 장애가 있든 없든 실은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어떤 그 기회라든지 또는 어떤 노력한 것만큼의 어떤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 예, 인간의 존엄이 중요한데, 자, 사회 관리에서 일관성 있게 수용되고 존중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중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존중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내가 있는 돈과 사회적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지 실은 어떤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존엄을 지켜주는 경우가 없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회복지사로는 인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기 자녀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돕는 인간적인 노력이 그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동역자로서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럴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살리셨던 영혼이라는 거죠. 예?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인간의 존엄, 그 권리를 우리가 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노인, 장애인, 요보, 아동, 다문화 가족 등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나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일상생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는 당연히 이것을 그 장애인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민감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사례관리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사회 한 구성으로서 가족 및 지역사회와 밀접한 상황을 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할까? 인간의 존엄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나 돈이 아니고 자체로서 존엄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다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일시라는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과 같이 하나로 생각해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들지 몸이 또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같이 아파하거든요. 이게 동일시거든요, 이렇게.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실은 내가 만난
그 심리학적으로도요.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일까?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그 심리학자들은 보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만큼의 내가 존재한다. 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만큼의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실은 그 포괄적으로 굉장히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아내하고 있으면서 내가 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주문을 좀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그러면 귀찮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내 이름을 보면서 나는 노길이다. 저희 아내 이름이 노길인데 나는 노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밉고 좀 어렵고 힘들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나에 대해서 좀 확장된 나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호남신학대학교가 나는 호남신학대학교고 나는 한국이고 나는 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처장님이고 뭐 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 동일시라는 거 나에 대한 어떤 확장된 개념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요 건전한 거대한 전체로 어떤 돼 있다. 여러분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곡성이 지금 우리 집에서 좀 가깝거든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5명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 이제는. 이 5명이 죽은 이곳이 어떻게 살겠냐. 나 이곳이 있으면 그 사람들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겠냐 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요. 내하고 그 사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5명 여러 사람들 죽었다 해서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산다? 그건 아니에요. 실은 나라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실은 환경 안에서 맥락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대한 전체로서 존재한다. 거대한 전체로서 존재를 내가 전체고 전체가 나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내가 힘들어지면 또 주변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거대한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거,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인간 존중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인간은 마땅히 헌법상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권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선교적 시각, 또 세 번째는 어떤 동일시, 동일시에 대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인간은 부분이면서 전체로서 우리는 거대한 전체로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좀 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음, 다음 잠깐요. 예, 이렇게 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상화의 개념 해보면요. 자, 정상화라는 것은 참 사회복지에서 이 정상화라는 개념이 정상이다. 여러분들 이제 정상의 반대 개념이 이상이잖아요. 이상하다. 저 사람 좀 이상해. 평상시답지 않게 좀 이상 행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상과 이상의 경계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과 이상의 경계가. 어느 부분, 그러니까 겹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것은 정상이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정상이고 이상이 아니냐가 한 게 아니고 실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또 통합당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모르지 내가 중심이고 정상이고 너는 you are not okay. 너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규정된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향하는 것이 좀 윤민의 삶, 서로 상생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생. 네가 죽고 내가 사는 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정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사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복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또 사회적 기능,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친구, 부인 뭐 등등등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향상시키며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정상화란 무능력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신념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원리이며 일상적인 생활의 유형과 조건을 사회의 주류의 규범과 양식에 가능한 한 밀접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지만 이 밑에는 실은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그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인간이 기쁘고 즐거고 슬프고 괴롭고 이거 다 정상이에요. 예, 정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아프고 또 건강했다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아픈다는 것은 실은 정상이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비정상이니까 정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 여러분들 앞으로 장애인이 다 됩니다. 노인 돼보세요. 눈이 안 보여요. 허리가 굽어요. 다 다닐 수 없어요. 장애인 다 장애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그런 부분이 하나의 전체적인 인생 또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 정상적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측면이고 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윤리적 원칙으로서 무능한 사람이 사회의 한 구성원을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생활 환경을 현실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 환경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옛날엔요 사회복지 시설이 어디 있었냐면요 다 물 좋고 산 좋고 그러니까 물 좋고 또 공기 좋은 데 다 있었어요. 음? 왜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 도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장서 산쪽 그 구석진 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까지 떨어진다.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이 요즘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비정상적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치매가 되고 장애인이 생긴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늙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것을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생활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회복지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뭐냐면 빈곤 문제거든요. 빈곤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무슨 정상적인 과정이야 생기지만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우리 사회가요. 근금 전략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카드를 발급해서 계속해서 빚을 지더라도 돈을 써줘야만이 경제가 돌아가요.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 경제 돌아가고 그 경제 돌아가는 데서 돈을 받으면 그 세금을 얻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계속해서 집 한 채 요즘 뭐 땅값 그 아파트값 잡는다고 하지만요. 실은 정말로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광주 본성동 쪽에 집을 하나 한 10 몇 년 전에 한 3억 얻었는데요. 몇 년 전에 팔았는데 10억 됐어요. 어떻게 10 몇 년 동안 우리가 7억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는 빈곤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의 재분배가 사회복지의 핵심 키워드예요. 부의 재분. 그래서 이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냈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그래서 부가 재분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쫙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양극화를 통해서 그냥 놔둬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붕괴를 합니다. 사회가 전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흘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접적인 돈도 가고 경제적인 것도 어떤 문화적인 것도 가면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 가져가고 있는 병폐거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에서의 복지 국가를 하나의 당근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근을 탁 던져주고 불만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회주의가 아주 100%다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실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러면 정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적인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을 해가야 되지 어떻게 그걸 정상으로 수용하면은 그 되냐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변화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인데 그 변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수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 줘야 돼요. 예스 해줘야 돼요. 그래 해줘야 돼요. 그럴 수 있어 해줘야 돼요. 그럴 때에 역설적이게도 받아주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멈춰 있어도 괜찮아 할 때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설이에요. 자녀들한테나 옆 주변 사람들한테요. 너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계속 해보세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기본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수용이에요. 그래서 게스탈트의 심리치료의 핵심이에요. 수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어떤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로멀라이제이션 해주는 정상화, 그럴 수 있다고 정상화해주고 에드버커시 옹호해줄 때에 그 사람은 서서히 멈추라고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생각하는 사회복지가 가져야 될 깊은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상화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실천에서는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보통의 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리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그들의 권리와 가치와 존중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하다. 이 통합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르신들을요, 어르신들이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노인 요양시설에 어르신들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자녀가 아주 그 가장 큰 특효하게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요, 밥 안 먹고 힘들고 어렵고 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녀가 온다고 그러면 펄떡 일어나신다는 거죠. 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연결해서 통합되고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통합해 살고 또 그 더불어서 같이 가자는 거.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이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 예.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살 서로 통합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이 어울려서 소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해는 사람들의 특징 중은 나는 어느 집단에도 그 누구하고도 연결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앞에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있는데 내가 아주 삐딱하게 돼 있어요. 그럼 딱 차를 보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네, 나하고 연결돼 있네. 그러면 그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었구나 하겠죠. 그런데 나가 전혀 모르고 내가 평소에 안 봤던 어떤 새로운 차가 왔다든지 이랬을 경우는요, 굉장히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차를 긁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실은 그 연결하기를 통해서 자꾸 자기 것에 대해서 요즘에 그 자기 것을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놓으면서 자기를 공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의 연결감을 통합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지는 어떤 과업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발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예? 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비공식적 지원 체계와 공식적 지원 체계 서비스를 통합하는 통합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던진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뭔가 소속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통합하는 본래 사회적 무능력자들을 보통 사람과 분리시키거나 그들을 집단화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의 주류에 최대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정상화와 연관이 돼요. 이게 정상화.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 바로 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통합화의 원리가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화는 사회적 통합으로서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서비스 통합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 지원 체계와 비공식 지원 체계 서비스를 동원하여 통합하는 것. 예. 이런 여러 가지 통합 방법이 있다. 따라서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를 사회적 구성원과 통합하고 효과적인 상황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원과 연결과 서비스의 통합, 사람들과 연결, 그다음 욕구와 자원 간의 연결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잘 향상하도록 돕는다. 이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사람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복지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상담을 하더라도 사회복지 상담을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를 대해줘야 돼요. 내가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의사를 만나서 친절한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만 딱 해요. 그 전문 분야 아닌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예.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몸과 마음과 내 삶과 내 정치 문화가 하나로 엮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지점을 알고 그러나 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학술적인 의미가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통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연구하는 걸 말하는데요.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요, 많은 그 철학자이면서 시인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삶 자체가 정치적이고 삶 자체가 종교적이고 삶 자체가 경제적이고 삶 자체가 어떤 자연과학적이잖아 이게. 그런데 학문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학문이 발전하면서 나사못처럼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것만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연현상만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문만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는 뭐 행정만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전문 분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사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이게 조그만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똑같아요. 나사목과 같이 작게 깊게 들어가는 것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다양한 하나의 관점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온전한 실체를 봐요. 우리가 MRI를 왜 찍습니까? CT보다도 보다 다각도에서 찍다 보면은 온전한 실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본다 그러면 인간이 전문적인 하나의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만 봐요.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조금은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지식 안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요, 아까 우리가 우리 선배님이 오셔서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됐다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전체적인 클라이언트의 실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내가 개입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평등의식. 자,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차별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아동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편견, 차별, 사회적 소외감, 부적응, 따돌림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사례관리 실전에서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 평등, 편견과 선입관의 배제, 차별 대우의 금지, 생활 조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네, 평등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 아, 예, 볼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돼. 그래서 이제 이 평등 다문화 같은 건 제가 이제 남원 빛골 아동보호 아니야 남원 이제 굿네이버스의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강주 빛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사례관리위원장을 해서 사례 아동학대 관련된 사례를 가보면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가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문화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나간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가 안 좋으면서 그 사이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이런 것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나 내지는 여러 가지 조금 힘들어지게 본인을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그래서 이제 해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이제 다문화 가정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례 회의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혼할 때 진짜 우리 학생들 토론 가운데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좀 꼭 해서 그런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상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저 언어도 안 되지, 또 고향도 떨어져 있지, 예, 또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의 그 남편들이 실은 어떤 사회적 시장에서 그 어떤 결혼의 시장에서 약간 조금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외국 여자를 만나는 수 있는 요인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러한 어떤 다문화 여성 가족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이것이 정말로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문화 쪽에도 우리가 조금 상담과 또는 이런 사례 관리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례 관리의 심리 원칙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례 관리의 최고의 가치는 클라이언트라 하여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변화와 성장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선한성을 생애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는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한계점에 도달했거나 폐쇄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항상 지녀야 된다. 예. 이거는요, 실은 클라이언트는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믿음과 변화에 대한 신념만큼 변하는 것 같아요. 예. 클라이언트가 부족한 건 많은데요.
발달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눈치가 빨라요. 그 눈치라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나를 정말로 잘 대해주고 있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믿어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알아차려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과 인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장과 변화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긍정적 신념을 늘 자기가 되새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지는 어떤 굳은 의지를 통해서도 형에서든 이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늘 스스로에게 되뇌기고 클라이언트에게 되뇌기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과 변화는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다. 클라이언트가 현재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잠길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소망이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야 돼?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까? 이런 측면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도 여러 가지 사례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강점 지향적 사례 관리를 합니다. 해결 중심적 강점 지향적 관리.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없는 거 부족한 것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있는 거 잘했던 거 좋았던 것을 많이 캐서 그것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사례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례 관리 우리가 할 때도 그나마 그 사람이 우리가 없는 거 문제 중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그것이 더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개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똑같은 장애인 다문화 인사를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장애인이라도 다 장애인이라도 각각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 욕구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 경험이나 처지가 다 다르다니.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시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배 초청에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가 뭔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상담 공부하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역량을 우리가 상담하면서 많이 키우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장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확인하고 개별적인 서비스 계획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도록 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개별화는 사례 관리의 실무 원칙에서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 개별 맞춤형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개별화란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성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가 보다 나은 적응을 하도록 원리와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인간은 인간성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인간 행동의 공통적 유형은 인정하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많이 대부분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차, 뭔가 독특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차를 가진 인간으로 개별적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인간의 권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개별 해별하는 이거 한번 여러분들 더 참조하시면 돼요. 자,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참 이게 사회복지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실은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소외 계층들이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봐서는 정말로 나약하고 힘든 측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야만이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가요.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실무에서 사례관리는 주로 사회적 계층과 활동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약점, 단점, 문제점들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강점, 장점, 잠재력 등을 보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인 문제, 약점, 단점, 한정적 잠재력을 지닌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인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약점, 단점, 결점, 문제점, 한계점, 한정된 기능, 과거의 병력, 장애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강점, 장점, 잠재력, 건전한 기능, 활용 가능한 자원,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발적인 요의 전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잠재적 같은 거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이 자기 결정을 존중해 줄까? 네, 자기 결정을 존중해 줄까? 실은 많은 서비스보다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실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결정이라는 것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돼.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이 있다. A라는 방법의 장단점은 이거다. B라는 방법의 장단점, C라는 장단점은 이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럴 때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결정에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스스로 우리가 군대라든지 뭐 어떤 교도소라든지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밥 주죠. 뭐 자여 주죠. 공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기 결정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 자기 결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기 결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삶.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요양원 두 군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한 군데는 어르신들에게 자기 결정을 많이 주는 요양원이 있고 한 군데는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 알아서 다 해주는 요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식사를 하실 때 어떤 것을 드시고 싶은지 조사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하셨고 또는 식물을 키우는데 어떤 식물을 원하시는가요? 어디에서 키우실까 원하는가요? 이것을 누가 키우면 좋겠어요? 물어보면서 자기 선택권을 잘 존중해 준 게 있고 어떤 B라는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가 알아서 했어요. 사회복 할머니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식사도 알아서 좋은 걸 해주고 식물도 좋다고 하니까 잘 키워서 사회복지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다 줬어요. 이렇게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돌봤어요. 1년 반 동안 연구를 했는데 1년 반 후에 요양원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그 살아있는 생존율을 분석하니까요. 자기 결정을 한 기관보다도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기관의 생존율이 현격하게 낮았다. 이쪽은요 너무 활기가 넘치고 아주 좀 더 건강을 되찾으면서 활력을 연시면서 의욕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쪽은 점점 더 약해지면서 힘들어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실은 인간의 어떤 생명 연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할 때 살 의욕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노인 자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살이라는 것이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실은 굉장히 무력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기결정이라는 게 클라이언트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에게 적절한 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에 클라이언트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일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포함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포괄성과 일석성. 자, 인간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그러니까 전문직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너무 한쪽 부분만, 한 부분만, 내가 어떤 너무 심리적인 부분만, 너무 경제적인 부분만, 너무 어떤 신체적인 부분만, 너무 영적인 부분만 봐도 문제가 있어요. 다 포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실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나의 전문직이 심리고 나의 전문직이 어떤 그 몸을 돌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건죠. 그것은 실체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 영적, 문화 이런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고 그걸 욕구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사는 심리적인 것도 지원해주면서 또 문화적인 것도 해주면서 신체적인 것도 피지컬한 부분도 좀 해주시면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해 주려고 가는 것이 사회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임팩트 있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약간 복합 욕구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예. 서비스 포괄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제공을 말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비공식 지원 체계와 공식 지원 체계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 문제 해결, 옹호들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괄적이야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동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조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원의 개발, 동원,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자, 사례관리 기능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 연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을 개발, 동원, 확보해야 된다. 없으면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동원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욕구 충족,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장하며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이고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에 있는 자원이 어디 있는지, 사회적 자원이 어디 있는지 개발하고 동원하고 확보해서 네트워크 시키고 해가지고 연결하는 두 가지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공식적 지원 체계와 공식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자원의 상당 부분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하며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넘어가네요. 부분 보고 자 이제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비밀 보장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회가 실무에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중요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인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이것이 조금, 요것이, 예, 요거 앞에 거가 좀 중복이 되네. 요것은 좀 생략할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클라이언트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예,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그 비밀을 잘 보장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함부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거, 사생활 존중에 관련된 걸 굉장히 특별하게 하고 비밀을 잘 포장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예, 오늘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했네요. 네, 사례 관리의 철학, 그 다음에 실무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어,